네,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보수야당의 유승민, 홍준표 대표가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안철수 의원 역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면서 오늘 미국으로 떠납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틀 지났습니다만 이번 선거 여당의 압승, 또 야당의 참패로 결론이 났는데요. 일단 최 교수님께서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축약해서 정리해 준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압승이라기보다도 네. 압승이죠. 그리고 야당의 그야말로 괴멸적 참패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2006년도에 선거와 많이 대비하는데 그때도 이것보단 덜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일 때인데 예. 지방선거 그때 완전히 참패했죠, 열린우리당이. 근데 지금보다 좀 덜했던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야당이 이제 와서 과연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이후에 왜 그렇게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됐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인식이 굉장히 부재했던 것이 전 이번 선거에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만 그 한반도 평화의 그 이슈, 평화 이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야당이 현재의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라는 것, 그리고 왜 대통령이 파면당했다는 것, 그 파면당했던 과정에서 국민들 민심은 무엇을 요구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잊혀져 간 것 같아요. 그러나 네. 민심은 잊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선거는 아닙니다만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겹친 거라고 보여지고, 사실 야당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변하느냐는 별도의 문제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계속 이슈를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열심히 했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건데 예. 야당은 여전히 지나치게 수구적인 어떤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좀 몰입돼 있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심판 이것이 이렇게 역대급 선거 결과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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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는 네. 이 정도까지의 참패 좀 예상하셨나요?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일종의 선행 지표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데 당시에 야당은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그렇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선거를 전공을 해서 그런지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집권당이 이렇게 압승한 적이 있을까? 대한민국 선거에서 1960년 4.19 민주화운동 이후에, 혁명 이후에 당시 223석이었었던 의석 중에서 집권당이 175석, 75.1%로 아주 압승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이외에는 제가 볼 때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렇게 특히 야당이 압승한 적은 좀 있어요.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한나라당이 압승을 한 적이 있었지만 여당이 특히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는 선거에서 이렇게 압승했다는 것은 한국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함의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왔었던 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야당이 시대 정신에 졌고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평화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체제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걸 간과하고 그래서 오히려 쟁점화시킨 그런 잘못이 있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전략에서 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치르면은 구도도 만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마지막에 이게 결정적인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졌다. 다시 얘기해서 이번에 승자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전략을 잘못 짰다는 건 뭐냐면 집권 여당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대 홍준표 대표의 대결 구도로 만들면 예. 샤이 보수주의 결집을 해서 아마 막판에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극히 잘못된 그런 인식 속에서 선거를 치렀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으로 민심은 정확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선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년 차기 때문에 집권 1년 차에는 프리미엄도 있었겠고 중간평가라고 하기엔 약간 좀 이르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 상대당인 여당 제1야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부지리 성정의 어떤 얻게 된 이익도 있지 않느냐, 반사 이익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번 어떻게 이번 보셨어요? 선거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선거가 좀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질까요? 그러니까 56.8%였던 투표율이 60.2%로 올라갔죠. 늘어났다는 거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16년도에 경험했었던 1,7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었습니까? 내가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슈가 없다. 왜 이슈가 없습니까? 경제 이슈가 아니라 이번에 사람 숨어 있지만 평화 이슈가 실은 모든 이슈를 압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과거를 보면은 경제 문제로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거는 봤지만 평화 이슈를 가지고 과연 정당 간의 재편성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분석을 했었었는데 예. 결국은 그것이 맞아진 거예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 지금 굉장히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 동전의 양면 같은데 야당이 심판을 했다고 하는데 국민이 정말 야당을 심판하러 갔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야당 심판이 된 것이고 실제로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고 간 것은 뭐냐면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야당 심판론이 아주 크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결과로 어쨌든 야당의 참패 나왔고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 물러났고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하고 예. 일각에서는 좀 대선이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떻게 대선 보시나요? 패배 이후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런 후보들이 과거 대선 후보들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도 대선에 패배했으면은 어느 정도의 단지 형식적이라도 좀 정치를 이렇게 좀 멀리하고 좀 뒤로 어느 정도 물러나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백의종군을 해야 어쨌든 된다. 예. 굳이 뭐 백의종군이라는 단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전면에 계속 나섰거든요. 그 과거에 이런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정계 은퇴하고 영국에 가고 그다음에 다시 정계 복귀해서 대통령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말씀처럼 다시 이제 지난 대선 때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지금 때가 늦었더라도 이분들이 왜 대선에 패배했는가를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전 야당의 심판이 결과적으로 됐다라는 면도 물론 있어요. 예. 전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평화 이슈라는 것은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블랙홀이 되고 다른 쟁점이나 현안을 완전히 덮었죠. 압도했죠. 이런 면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이 그 평화 이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여당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도와줬다면 그 평화 이슈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었어요. 단지 그 현재의 평화 이슈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어려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지금도 안 가요. 그게 왜 위장 평화 쇼인지, 어떻게 김정은과 우리 주사파의 합작품인지 그런 걸 설명해야 돼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게 선거 전략상 한 말인지, 정말로 그분들의 인식 속에 그 말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저히 저 야당은 안 되겠다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행보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정권 안정론, 국정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이런 민심이 표출된 것인가 동시에 그거 못지않게 역시 동전의 양면이긴 합니다만 이런 야당은 안 되겠다. 이런 야당은 퇴출시켜야 되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선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야당 심판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한국당은 거의 해체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면요. 예. 이른바 보수가 다시 재건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식의 그냥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는 정당 내부에서 저기 지도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뭐 그런 건 하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것보다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야당이 보다 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이번에 국민들이 보여준 겁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있어요. 지금 김 교수님도 말씀하신 어느 야당이 이렇게 참패했습니까? 여당이 참패한 적이 있지만 2006년도는 여당이 참패한 거였거든요. 네. 왜 이렇게 야당이 참패했는가, 여당이 압승했는가를 지금이라도 지금 야당 지도부들은 뼈에 사무치게 성찰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 분이 이제 전면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거는 새로운 발전을 위한 하나의 뭐 디딤돌이 될 수 있겠지만 역시 그분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나간 시간에 대한 어떤 네.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럼 최 교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네. 그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성찰의 시간을 바로 가졌었다면 이선으로 좀 물러났었다면 그렇습니다. 결과가 좀 달랐을까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성찰 시간을 갖고 예. 그리고 나서 복귀를 했다고 한다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작았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지금 물러난 세의 그 정치인들은 예. 본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치 구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 구단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DJ, YS, JP밖에 없거든요. 예. 정치 구급입니다. 한마디로 정적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굉장히 보단수의 정치적인 엄청난 나름대로의 술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아마추어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DJ가 92년도 정치 패배하고 나서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간 다음에 95년도 6.27 지방선거 때 당시 조순 서울시장을 지지를 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압승을 한 다음에 95년 10월 달에 새정치국민회 만들고 그리고 97년에 정권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잘못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 속에서 와, 왜 이 사람들이 안 나오나라는 거로 가져야 되는데 벼랑간 선거 끝나자마자 대선 끝나자마자 이렇게 정치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 제가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예. 유권자의 이념적 지형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2017년 대선 때 이념의 변화는 거의 전혀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7년 때 진보가 27.7%인데 이번 방송 3사 조사를 보니까 29.2% 1.5%포인트 차이가 밖에 안 없네요. 늘어났어요. 보수는 2017년도에 27.1%였는데 예. 지금은 24.9%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2.2% 줄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함의를 갖고 있냐면 중도 보수층들이 대거 민주당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면의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포기가 별로 아니 일단은 지지를 이탈을 했다. 했는데 이것을 차기의 보수 지도부가 지금 얘기하는 하드웨어를 지금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요. 예. 뭐 당권 경쟁하고 비대위 만들고 뭐 이렇게 당대당 통합 그건 하드웨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보수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핵심적 가치들이 있어요. 성장, 경쟁, 효율, 체제 이런 것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래서 보수가 살아남으려면요. 우리 진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형평, 분배, 그리고 복지, 그리고 평화, 민족. 이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복지는 건강한 복지를 하겠다. 성장은 포용적 성장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평화도 미래 지향적 평화를 하겠다. 이렇게 보수가 진보에도 가치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해야지 외연이 확대되고 돌아가서서 중도 보수가 오는 것이지 단순하게 뭐 사람 바꾸고 무슨 뭐 당대당 통합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접근, 그건 절대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않는다라는 거를 한번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 의식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치 전략은 아직도 구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치 전략이란 말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민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면 돼요. 민심은요 극자로 갈 수도 있고요, 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도 갈 수 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나치게 분배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성장이 부족했다. 그럼 민심은 다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민심은 다시 말하면은 진보 쪽에 있다 보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지금 뭐 유권자의 이념성의 진보냐 보수냐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선거 행위라는 게 투표라는 게 말이죠. 집단지성의 여러 가지 그 사항을 그대로 표출시켜요. 어떤 데 굉장히 진보적인 선거 결과를 내고 어떤 데 굉장히 보수적인 선거 결과를 내고 근데 그것을 보수다 진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학자와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국민들 스스로가 보수다 진보다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는 어쨌든 지금 소득 격차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아닙니까? 굉장히 다른 면에서 경제 성장도 많이 이뤘고 그렇다면 국민들은 뭔가 분배 구조를 좀 바꾸자라는 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보수다 진보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민심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정확히 파악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진보가 됐다가 다시 보수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중도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중도라는 걸 적당히 이렇게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기계적인 균형을 취하고 그게 중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용어는 굉장히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중도 보수, 개혁 보수, 뭐 이게 다 뭡니까? 애매한 애매하잖아요. 모호한 중도 보수 느낌. 뭐 개혁 보수 뭡니까?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예.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야당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당도 언제든지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야당이 너무 전략 선거 공학에만 몰입해 왔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민심이 이렇게 변했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과거의 어떤 그 생각 가지고만 이 사회를 바라봤던 거죠. 그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진단과 분석이 정확해야지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 교수님은 너무 지나치게 이념적인 그 용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게 우리가 보통 주관적으로 자기가 보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다시 얘기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그런 변화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단정을 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왜 자꾸만 이런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야당 될 수 있고 야당이 여당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화의 흐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이 참패를 했지만 이후에 경제가 나빠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안보가 불안해지면 다시 야당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기계적이고 그냥 시간에만 의존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이 여야가 균형을 이루고 진보와 보수가 예를 들어서 함께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분석하려고 한다면 유권자의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하는 맞춤형 예를 들어서 전략도 짜고 공약도 만들고 비전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통 보면은 중도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진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보수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보니까 작년이나 지금이나 약 한 40% 정도인 중도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만 지금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정부가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하고 있더라.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참패한 보수는 그것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예. 저는 그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떤 계층이 어떻게 나름대로 미래를 향해서 가는지 과거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심층적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왜 방송 3사가 네. 그동안은 그냥 누가 이겼냐만 봤지만 2017년부터 요청을 한 거예요. 심층 출구 조사를 하자. 그래서 심층 출구 조사를 바탕으로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만이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좀 해석이나 관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확실한 거는 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아마 그렇죠. 야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걸 좀 끌어서 바꿔가야 될 인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인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이단들 보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가려고 하겠냐는 또 그런 뭐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정당 통합이라든지 정당 체제의 재정렬이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의 이 여소야대 구도로서는 뭐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1년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국회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았고 야당의 지지율이 낮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한 게 뭐 있느냐. 적폐수사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건 어떤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수사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이 바로 잡는 것의 의미는 향후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초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회에서의 그 제도화를 통해서 이뤄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 부처 장관령이라든지 대통령령이 아닌다면은 모든 건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세금을 깎든 세금을 더 높이든 간에 세법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저임금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복지도 마찬가지고 환경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근데 국회는 지금 계속 개정 휴업을 해왔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여소야대 구도는 말이 좋아서 여소야대고 말이 좋아서 다당제지 다당제라는 게 우리 시민사회 여러 가지 균열과 갈등을 잘 조정해내고 잘 정치권에 수렴함으로써 뭔가 타협해 나가고 절충해 나감으로써 갈등을 제도권에 수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의 바른정당 한석도 기초단체장을 얻지 못하고 한석도 광역단체장을 못한 바른미래당 서른석이나 되는 바른미래당 서른석이나 되는데 과연 의미가 있는가 정치적으로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는 물론 바른미래당도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정당 자체는 존중받아야 되겠으나 바른미래당에 어떻게 됐어요?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의 일부와 바른정당의 일부가 통합했던 정당이었잖아요.
적어도 이런 정당 구도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단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 봐도 평화민주당,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이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다고 봐요. 이런 정치 구도도 바꾸라라는 민심도 있는 것이고, 첫째는 야당이 이대로 가서 안 된다. 같은 얘기예요. 야당이 계속 이대로 있으면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통합하고 기계적인 통합, 이런 것들은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그 정치인들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런 것들 이번 민심이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런 선거 결과가 없었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당을 바꿀 만한 어떤 인물은 좀 누가 있다고 보시는지. 인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1967년도 그 당시에요. 7대 총선에서 당시 야당이 아주 완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박정희 공화당 체제가 이제 아주 독식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때 1970년에 김영삼 대통령이죠. 그때 의원이었던 분이 40대 기순을 치고 나옵니다. 내가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를 상대로 해서 나가겠다 했을 때 그 당시에 신민당의 아주 원로들이 뭐냐면 구상유치 같다. 그 전문손이다. 그렇지만 그때 40도 기준을 내세우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혼자는 예를 들어서 동력이 없으니까 예. 김대중, 이철승 이 사람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치열한 경선합니다. 근데 71년도 선거에서는 YS가 오히려 김대중 후보한테 져서 김대중하고 박정희 총선이 이루어져. 이걸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젊고 그리고 미래적인 의원들이 선언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떻든 간에 40대든 50대든 지금 물론 많지 않습니까? 아직 들여다보면 이것을 자꾸만 피해서 과거 올드보이들이 다시 당권 경쟁에 나오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는 그 40대, 50대 젊은 지도자들한테는 이게 기회일 수가 있어요. 네. 과거에 60년대 YSDJ와 같은 그러한 도전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또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구심점 인물에 대한 문제인데 네. 젊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죠. 이 정치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일방으로 치우치면은 그 집권 세력도 나중에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그건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거든요. 예. 긴장과 견제가 없는 민주주의라는 게 존재하기 어려운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젊은 지도자가 나오겠죠. 이제 야당에서도. 지금 언론에 보니까 원희룡 얘기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원희룡 네.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네. 오세훈 뭐 전 시장도 나오긴 하는데 네. 중요한 건 누가 나오더라도 과거에 YSDJ 말씀하셨는데 그때 민주대 반민주 구도였기 때문에 확고한 철학을 가졌어요. 그분들. 그게 국민들에게 어필했던 거였단 말이죠. 지금은 과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가에 대한 처절한 어떤 시대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현재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그런 인식을 가진 분이 있을까? 저 있길 진짜 바랍니다. 그분들이 나타나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이름들 말고 정말 과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기술원 같은 거 60년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와야지 지금 현재 이 완전히 지금 파괴된 이 보수 진영을 재건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 정당 정치도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고 민주당도 긴장하는 것이고 그래야 여야가 균형을 맞추고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균형을 맞추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반드시 뭐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야당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일단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형태는 뭐 당 해체 수준으로 가서 뭐 그 삼지대에서 범 보수 인물을 다시 뭐 좀 뭉쳐야 된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 인물을 영입해서 완전한 쇄신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세 가지 형태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예. 가장 뭐 현실적인 거는 각자 도생하는 거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당권 경쟁하고 혁신하겠다라고 아직 굉장히 비대위 체제 끝난 다음에 가죠. 이거는 국민들에게 결국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다. 두 번째 방식은 소통합 방식이에요.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결국 당명을 바꾸고 새롭게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 핵심은 안철수, 유승민 이 두 정치인이 어떤 모습을 보할 것이냐 뭐지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범보시민단체까지를 가세하는 범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는 과연 동력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진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순차적으로 한 3단계를 거칠 거라고 봐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당을 해체시킬 정도의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이든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서로 통합하는 기조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은 새롭게 전체 대통합을 가져가는 이러한 것을 갈 텐데요. 결국 이것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느냐.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총선이 1년 8개월 남겨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총선에 가까우면 정말 엄청난 혁신을 할 텐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대충 현상 유지로 갈 수 있는 위험 인자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오늘 뭐 자유한국당이 의총도 치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환골탈태를 하면서 혁명적 수준에 있어서의 재편을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반은 정치인이지만 반은 국민이 만들어준다. 국민들이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등 지도부가 저는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두 분께서 얘기하신 야권발 정계 개편이 정말 혁명적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에 좀 동의를 하면서 오늘 대담 이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